나사의 역사가 곧 세계 우주 탐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우주 개발의 리더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나사입니다. 나사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 항공우주국을 뜻하는데요. 우주 개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을 주도하며 천체 관측부터 달 탐사에 이르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나사가 하는 일이자 또 성과이기도 합니다. 아니, 크리스 씨, 미국인들은 나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나사라고 하면 그냥 우주의 최고 정말 찐 천재들이만 취직할 수 있는데 거기 취직하면 집에서 큰 파티 열 정도로 정말 핫한 곳이고요.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아요, 나사가. 그러겠죠. 아무나. 이미지. 사실 저희 아빠가 거기 우주선 달린 안테나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 일하셨거든요. 우주선 달린 안테나들 있죠. 아니 다른 일 하신다 그랬는데 전에? 아빠가 좀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그 전 직장 안테나 만드셨다가 이직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 그 하늘 보면서 아빠가 많은 것을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 많았고. 네. 그렇다면 미국의 자부심이라 평가받는 나사는 대체 어떻게 탄생되게 된 걸까요? 뭐예요? 나사가 탄생한 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냉전 아닙니까 냉전? 오, 잘하시네요. 네. 아 이것도 세계사를 좀 하다 보니까 걸드워. 아, 코드와르? 영어 잘하시네요. 바로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특히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뭐야? 바로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겁니다. 지금보다 한 75년 전인가? 저때 언제 어떻게 저걸 쏴 올렸지? 우주에서의 소리. 아, 스푸트니크 1호. 대단하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소련이 훨씬 앞서 나갔네요. 네. 러시아어로 동반자를 뜻하는 스푸트니크는 그 크기가 직경 58cm, 무게는 84kg으로 4개의 긴 안테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농구공보다 조금 큰 이 인공위성 하나로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 탐사의 시대를 연 겁니다. 아, 농구공보다 조금 더 커요? 네, 나 맞습니다. 되게 큰 줄 알았어. 나 이 스튜디오만 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데 이 인공위성의 임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삑삑삑 하는 전파음을 지구로 보내는 게 전부였죠. 아니 근데 교수님 전파음 정도 보내는 일인데 미국이 뭘 이렇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아요?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소련의 과학기술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건 머지않아서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로켓에 핵을 실어서요? 네,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본 거였죠, 그 당시에. 당장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래서 냉전 시기 안보에 대해 큰 위협을 느낀 미국은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It gets the American people alarmed that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an enemy country, can do this. We fear this. 근데 소련은 완전히 미국과는 반대로 축적했어요. 그렇죠. 저도 부모님들한테 몰아봤는데 뭔가 미국을 이겼다, 우리 해냈다, 우리 먼저 해냈다 그런 자랑스러운 날이었고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시대의 삶을 많이 그리워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모든 인공위성이 스푸트닉이라고 불러요 지금. 아 그럼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로 불리는 미국의 충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소련은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지 한 달 만인 1957년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를 연달아 발사하면서 미국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스푸트니크 2호 안에 무언가를 함께 실어 보냈거든요. 그 농구공보다 거기다가 뭘 넣었다고요?
스푸트니크 1호는 좀 작았는데 2호는 좀 더 컸거든요. 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군요. 네, 대체 뭐였을까요? 생명체? 네, 맞습니다. 오, 그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 라이카라는 개였습니다. 아 라이카는 알아. 라이카. 배운 적 있어요. 라이카는 알죠. 오. 이거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귀여운. 그렇죠. 유기견은 훈련시켜서 보냈다고 그때 배웠거든요. 스푸트니크 2호 안에 생명 유지 장치, 먹이, 물, 모니터 기기를 설치한 캡슐을 이용해서 이 라이카를 실어 보낸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히로라고 생각하고 모스크바에서 2008년에 또 동상을 만들었어요. 우와, 완전 동상을 만들었다고요? 네네, 그럼요. 소련의 영웅이었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소련의 과학자들이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할 개를 선발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개가 아니라 떠돌이 개여야 한다는 것. 아, 떠돌이 개들은 추위나 굶주림 같은 열악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죠. 생존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낯선 우주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암컷이어야 된다는 것. 왜요? 왜냐하면 당시 개가 입을 우주복이 암컷용으로만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부합한 라이카를 비롯한 3마리의 개들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해. 개를 위한 우주복이 암컷용만 제작된 것은 암컷들이 수컷에 비해 더 온순했기 때문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라이카는 후보견들 가운데서도 가장 차분하게 강도 높은 우주비행 적응 훈련을 해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발됐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라이카는 지구의 무사 귀환을 어떻게 잘 했나요? 못했죠. 네, 안타깝게도 라이카의 비행은 처음부터 편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당시에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이르게는 할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라이카가 실려 있는 식량과 산소로 일주일 정도를 버틴 후 산소 결핍으로 자연스레 숨지기를 바랬죠. 하지만 온도 조절 장치가 손상되면서 캡슐의 온도가 급상승했고 안타깝게도 라이카는 몇 시간밖에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아마 지금이라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요. 네, 5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뭐 이런 발사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축된 상황인데 가만히 있고만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네, 미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소련이 스푸트니크 1, 2호를 발사한 바로 그 해 1957년 12월 미국도 벵가드라는 로켓을 발사합니다. Vanguard. 성공했나 보네. 그래도 같은 해네. 그러니까요. Dawn, December 4th, 1957. This is the time set to fire TV3. 무조건 해내라 그랬나 보다. 자존심 상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얼마나 떨릴까? 근데 올라가자마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아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 바로 그거였구나. 주저앉네. 뱅갈. 벵가드는 발사한 지 2초 만에 로켓이 발사대에 주저앉으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연료 탱크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벌어진 폭발 사고였죠. 좀 충격적이네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1958년 초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57년에 소련이 먼저 성공을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예정에 없던 발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냥 천천히 하지. 아, 우리 여유로운 나라인데 너무 급하게 했다. 너무 의식했네. 미국은 벵가드가 발사되는 12월 6일 언론을 모아놓고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함께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저 폭파 장면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다 보여진 건가요? 네, 그랬죠. 아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영상까지 남아 있는데. 공개나 하지 말던가. 저게 제일 자존심 무너진 것 같아요. 뭐 늦게 발사하건 막 그거보다. 네, 이렇게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미국은 참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누구일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구예요? 국장님 아니세요? 이거 왠지 나사 국장님 같으시네. 뒤에 로켓 엄청 네. 많네. 바로 로켓 공학의 아버지, 로켓 천재로 불린 인물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들어봤어요.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가 없이는 미국의 우주 탐사 역사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 우주 개발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아, 그런데 로켓 천재라 불리는 폰 브라운에게는 그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폰 브라운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활약한 로켓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살상 무기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특히 그가 탄생시킨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V2 로켓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주로 벨기에하고 런던에 폭탄이 투하됐었는데요.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었습니다. 위협적이네. 그러니까 위력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하체가 없어요. 아유, 그분이 직접 개발한 걸 전쟁에서 쓴 거 몰랐네. 미국 법적만 알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쟁 썼던 로켓 직접 개발한 사람인 걸로 잘 못 배워가지고 좀 충격적이네요. 안 알려줬나 보네요. 그냥 나사 뭐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런 폰 브라운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1945년 4월 나치 독일의 폐쇄기 짙어지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곧 나치 독일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앞다투어 전쟁에서 활약한 나치 독일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포섭하려고 나섰는데요. 이때 폰 브라운이 자신의 로켓 개발팀과 함께 미국에 항복한 겁니다. 그렇게 폰 브라운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나치 독일의 로켓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엄청 이득이겠네요. 네,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건너온 폰 브라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뭐 로켓 이제 로켓 개발하겠죠? 개발, 인공위성 띄우려고 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꼭 필요했던 것, 바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일이었죠. 1958년 1월 31일 미국은 익스플로러, 탐험가란 이름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익스플로러의 발사는 폰 브라운이 이전에 개발한 로켓을 개량해서 장착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위성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2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인공위성으로 기록됐죠. 미국이 구겨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우주 탐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후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우주 계획을 총감독하는 국가적 우주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 1958년 10월 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사의 설립과 함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더욱 본격화됐죠. 그러면 나사라는 기관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설립과 함께 미국도 우주로 생명체를 보내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소련이 개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다면 미국은 인간과 유사한 침팬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에 나간 최초의 영장류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였습니다. 그건 사실 이 침팬지를 훈련시켰던 연구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HAM이라고 하는 약자로 통했는데요. 그거 몰랐네. 귀엽다. The
flight plan calls for the Redstone to propel the chimpanzee into space at more than 5,000 miles an hour. 아, 햄은 살았어야 되는데. 살아도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건 그냥 추진기일 뿐이잖아요. 로켓은 그냥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우와, 레버를 레버를 조작할 수가 조작해? 있어? 우와. 어머 어머. 진짜 신기하다. 침팬지 햄은 대서양 상공을 약 700km 정도 비행하고 지구에 도착했는데 발사에서부터 귀향까지 총 16분이 걸렸습니다. 와. 무사했으면 좋겠다.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와. 성공. 아, 갔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어? 돌아왔다고? 네, 이렇게 우주 비행 임무를 무사히 마친 햄은 이후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 20년간 살다가 1983년 숨졌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이네. 자, 이제 미국과 소련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주로 보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나라는 무엇을 두고 경쟁해야 될까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소련으로부터 들려온 빅뉴스는 또 한 번 미국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어? 소련이 전해온 소식은 1961년 4월 12일 오전 9시 7분에 쏘아 올린 보스토크 1호에 소련의 공군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 타고 있었다는 거였죠.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최초란 타이틀은 다 소련이 가져가네요. 네, 한동안 그렇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럼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최초 우주인이네. 진짜 실제. 아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 난 좀 무서울 것 같아. 지금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저 때는 아예 처음이잖아. 그래.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와. 이거 이제 지구에 보는 진짜 모습.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냥 지구본 보는 느낌이겠죠.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된 유리 가가린은 지상에서 약 300km까지 올라가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고 1시간 48분의 비행 후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 부럽다. 성공했네요. 야 최초로 소련이 성공했어. 믿을 수가 없어요. 뭐든 1등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소련이 우주 개발에 있어 미국보다 여전히 앞서 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죠. 한참 앞섰는데 완전 한참 16분과 1시간 뭐 40분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 사람은 그냥 영웅이 됐겠네,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задание нашей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айор Гагарин. 그런데 사실 소련 정부는 가가린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비행을 떠나자마자 공군 중이었던 가가린을 소령으로 특진시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리 가가린은 무사히 우주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고 결국 소련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특진의 힘입니다 이게. 내가 무조건 돌아가서 소령한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키면서 소련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에서도 미국을 앞질렀죠.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61년 5월 미국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킵니다. 불과 한 달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유리 가가린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름 한번 들어봐야죠.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봐도 몰라요. 셰파드라고 써있네요. 초면입니다. 셰펄? 당시 37살의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마음 아파. 역시 아, 2등은 기억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2등을 기억 안 해줘. 2등은 잊혀지죠. 앨런 셰퍼드의 우주 비행은 1961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과는 고작 한 달 차이였습니다. T-minus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Liftoff. Liftoff.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은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죠. 역시 최초가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미국은 항상 소련보다 한 발 늦은 다소 씁쓸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우주로 보낸 두 나라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달인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앞선 경쟁에서 번번이 소련에서 밀린 미국은 달 탐사만큼은 꼭 소련을 앞질러 나가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건 다름 아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였죠. 진짜 인기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961년 의회 연설을 통해 긴급한 국가적 필요라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아, 들어봤다, 아폴로. 이와 더불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 우주 탐사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유명한 hard. 문장이죠.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라인 저거. 되게 당찬 포부시나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소련이 하고서 한 달 뒤에 해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은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와.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시간당 100km 속도로 운전해서 달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쉬지 않고 5개월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지금까지 우주 탐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오는 것이었지만 인류가 달에 간다는 건 그만큼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걸 10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해 보였던 이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한 번에 안 될 텐데. 아니 이거 그래서 저기 아폴로를 계속 쏴서 되게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네. 실패를 많이 하고? 미국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1968년 12월 아폴로 8호를 쏘아 올려 유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8호구나, 8호. The engines are on. 4, 3, 2, 1, 0. We have commit. We have liftoff. We have cleared the sky.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폴로 8호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지구 전체를 바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이라는 거죠. 지구의 모습이네. 근데 저 푸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우주인이 직접 찍은
한 장의 지구 전체를 담은 최초의 사진들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촬영됐는데요. 당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베트남 전쟁 등으로 우울한 한 해를 보낸 미국인들에게는 감동적인 새해 선물이 됐습니다. 난리 났겠지. 같은 날이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년 만인 1969년 7월 20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와.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깃발 꽂는 거 그거 아닌가? 세상에 세상에. 와 진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성공할 것인지.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This extremely sharp, clear picture is coming to us from about 175,000 miles distance from Earth, presently about 48,000 miles from the Moon. It appears now that we have a view of Earth out the window. Okay, engine stop. ATA at a descent. Mode control both auto, descent engine command override off. Engine arm off. Port 13 is in. We copy you down, Eagle.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Success. 그러니까 저걸 본 미국 국민들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로. 그동안 자랑스럽죠. 계속 러시아한테 졌었는데 이제 막 사기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짜 좋아졌을 것 같아요. JFK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암살 당하고 이거 됐으니까. 그러네요.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당했기 때문에 네, 이 광경을 보지는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유언을 이제 지켜낸 것이죠. 아폴로 11호 임무에 참여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 이 세 명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달 착륙선 카메라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걷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했고 덕분에 닐 암스트롱이 말했듯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Tell me how you think the moon landing has affected you. Well, I'm very surprised about this. This is wonderful. It's something unbelievable. What do you think about I've witnessed the landing on the moon. I think it's one of the greatest feats of all time. 아폴로 11호의 발사 목적은 달 표면에 사람이 서는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폴로 11호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드디어 소련에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와. 이 아주 역사적인 이 순간에 달을 밟지 못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분이 누구세요? 그 세 분 중에 콜린즈라고. 콜린스? 거기 그 다른 두 분이 달 표면을 밟을 때 사령선에 남아서 달 궤도를 빙빙 돌면서 시스템도 점검하고 그 관제 센터랑 교신 임무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달에 갔는데 거기 앞까지 갔는데 밟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정식 절차는 아니었고요. 하나의 이제 재밌으라고 한 이벤트 같은 거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출발지 문이라고 밑에 빨간 줄로 보이시죠? 그리고 3명의 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 락, 문 더스트, 샘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세관 신고서에 쓴 대로
실제로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서 월석과 토양먼지 시료 22kg을 수집해 가져왔죠. 많이 가져. 그래서 이제 이런 세관식 모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넣다 보니까 중력이 없어서 22kg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벼워? 넣다 보니까 지고 와가지고 못 드는 거지. 이렇게 세관 신고를 마친 우주 비행사들은 이후 바로 격리 조치됐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뭔지 그냥 모를 단순히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달의 외계 병원체나 바이러스 등이 조금이라도 유입된다면 매우 위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있었어요? 알려진 건 없었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격리 생활을 했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화롭게 해줘야죠. 영웅들인데. 에? 야, 이거 뭐야? 뭐야? 캠핑카 같은 겁니다. 트레일러라 그러죠. 캠핑카에다가. 차 뒤에다가 몰고 가는. 아, 저렇게 문을 사이에 두고 네. 소통을 하는 거구나. 네,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당시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과도 만나고 아, 그러네. 또 아내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격리가 끝난 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환영 인파 속에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졌죠. 그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뭐 달에 간 게 아니라 이게 뭐 무슨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다. 맞아.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진짜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또 돌았죠. 올해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4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짜 많아요. 대체 그 근거가 뭔지, 조작설의 실체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말도 안 돼. 처음으로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빌 케이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 케이싱은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의 홍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미국은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 We never went to the moon 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본격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죠. 뭐야? 그렇다면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 의혹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성조기가 휘날렸을까?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면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지 실제로 펄럭이는 건 아니었고요. 이 성조기를 달까지 가져갈 때 몇 번 접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폈음에도 불구하고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한 1초 정도의 간격으로 연달아 두 번 찍은 사진을 보면 저 깃발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기가 없는 달에서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이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달 표면에는 레골리스라고 하는 토양이 먼지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밟히면 쉽게 눌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힐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달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 년간 저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신기하다, 진짜 과학은. 세 번째, 뜨거운 달 표면에서 어떻게 사진 촬영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그 당시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죠. 지금 같은 디지털이 아니고요. 그래서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는 달 표면에서 어떻게 필름이 변질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건데요. 실제로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달 표면에 닿죠. 그래서 달 표면은 한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와, 진짜 몰랐어.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여. 그래서 12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진공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뜨거운 땅에서 카메라 위치 높이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사는 카메라의 열 전달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장치를 했고요. 또 아폴로 우주선이 머무른 시간대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였죠. 그래서 달 표면에서 문제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여러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그간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완전. 그리고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가장 많을 때는 4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와. 미국 전역에서 과학자는 물론이고 엔지니어, 조종사, 잠수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투입됐는데요. 또 투입된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총 250억 달러가 투입된 거죠. 야, 얼마야? 250억 달. 이를 현재 가치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이렇게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개발에 있어 확실한 선두로 자리했고 나사 역시 창설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이, 좋아. 하지만 이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설마. 네, 우선 소련에 앞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그러면서 우주와 나사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시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목표를 이미 이루고 나니까 조금 허무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었어야 돼. 뭐라도. 그걸 찍어왔었어요. 또 한 가지 실질적 원인은 미국 정부가 예전처럼 나사의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아폴로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인 아폴로 17호 이후 1981년까지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이어진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양국의 우주 경쟁도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나사는 경쟁을 위해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 탐사를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네, 멀리 간다는 얘기네. 대체 어떤 탐사선들인지 사진을 보실까요? 보이죠? 보이죠? 네, 지구 보이죠? 네, 달 보이죠? 해가지고 보이죠? 아니에요. 한국말이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는 보이저 1호와 2호였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 1, 2호는 1977년 우주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보이저호에 탑재됐죠. 2023년 1월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저 1호는 약 245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건 뭐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뭐예요? 우주선 자체에는 연료가 아주 적게 있고요. 자기의 자세를 바꾸거나 궤도를 조금 바꿀 때만 씁니다. 그래서 로켓이 한번 밀어주게 되면요. 저 보이저들은 일단 우주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네, 계속 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때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보이저 1호가 보낸 목성의 사진입니다. 표면에 밝은 줄과 어두운 줄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밝은 줄은 상승하는 기류, 어두운 줄은 하강하는 기류 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쪽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삼겹살 단면 같지 않아요? 그냥?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강의에 그 표현 한번 써야겠습니다. 아니, 삼겹살이라니. 그리고 이때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여러 위성들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2호라는 위성에서는 화성에서 나온 연기 기둥하고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찍혀서 위성에서의 화산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화산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뭐야? 우와. 그림 같은데? 저 골이 너무 신기해. 무슨 CG 같아요. 네, CG 같죠? 보이저 1호는 토성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또 토성의 고리가 매우 복잡한 구조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멋있다. 그럼 이번엔 보이저 2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청왕성, 오른쪽 사진은 해왕성을 비행하면서 찍은 두 행성의 근접 사진입니다. 특히 해왕성은 보이저 2호의 마지막 목표 행성이기도 했는데요. 가까이 가서 찍은 건 저게 이제 아직도 최초이자 최후죠. 이렇게 두 탐사선은 네 행성의 거대한 가스층과 고리, 그리고 위성 등에 대한 수천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죠. 와, 신기하다. 그런데 보이저호가 전송한 수천 장의 사진 중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합니다. 어스름하게 지나가는 붉은색 띠는 태양계 내에 있는 먼지들이 이제 같이 보이는 거고요. 먼지들. 그 사이에 너무 멀어서 정말 조그맣게 보이지만 점으로 보이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예요, 설마? 지구예요? 네, 맞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호가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찍은 후에 지구로 전송됐죠. 보이저 1호가 지구와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작은 점이네요. 진짜요? 이 사진은 이제는 돌아가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제안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코스모스. 코스모스 소자. 네, 맞습니다. 우와. 결국 먼 데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주 큰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게. 네. 그것도 지구에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교수님, 근데 발사 당시에 우리 보이저 탐사기에 뭔가 신기한 게 달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발사할 때 뭔가를 같이 보냈는데요. 바로 보이저 1, 2호에는 황금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황금 레코드? 지름 30cm의 레코드에는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모를 외계 문명을 위한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 그 우주 생명체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거 그래요. 아니에요? 각국의 언어로 한 건가? 우리 여기 네. 지구에 살아있어 이런 느낌. 바로 맞습니다. 먼저 55개의 언어로 인사말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말 안녕하세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발걸음 소리와 같은 지구의 삶을 담은 소리와 베토벤, 모차르트 곡을 포함한 총 27곡의 음악도 실려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교수님, 어쨌든 이 골드 레코드를 실어서 보낸 거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나사에서 활동한 몇몇 우주 비행사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증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거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의 머큐리 계획에 참여했던 고든 쿠퍼는 UFO의 존재 가능성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또 다른 우주 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가 로즈웰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외계 생명체 이 존재에 대한 나사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에 대한 나사의 입장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을 만한 확고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을 비롯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 인류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너무 궁금해. 1960년대 아폴로호,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행성 탐사선 보이저호 발사에 성공한 나사는 1980년대가 되자 또 다른 시대를 엽니다. 바로 우주 왕복선의 시대죠. 이제 편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로켓 자체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시기 콜롬비아호,
디스커버리호 같은 여러 우주 왕복선이 순조롭게 운행됐죠. 그래서 이 우주 왕복선은 기존 우주 개발 과정에서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었던 발사체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 왕복선들이 꾸준히 비행에 성공하자 나사는 줄어든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우주로 돌리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건 바로 Teacher in Space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교사 중 10명을 선발해서 우주 왕복선에 태워 우주로 보낸 뒤 그곳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실제로 이 모집 공고 보고 나사 문의가 4만 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 와. 최종적으로는 지원서가 11,000부 정도 들어왔는데 11,000대 10 그 경쟁률을 뚫고 고등학교 그 사회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터 맥컬리프 이분 첫 번째 답승자 선발됐어요. 사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크리스타 맥컬리프를 포함한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챌린저호가 우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분 뿌듯하실까. 가문의 영광이죠, 진짜. We have main engine start. 4, 3, 2, 1, and liftoff. Liftoff. 와, 간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린 거죠. 어머,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국 탑승자 전원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시청률이 장난 아니었는데 거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학생들 학교에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방으로 지켜보다가 기절하기도 했대요, 학생들. 아니, 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 어떤 부품에 생긴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고체 부스터에서 연소된 기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하기 위해 동그랗게 만든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이 오링이 발사 전날 밤의 추위로 인해 균열이 생겼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오링 하나 때문에. 아니 이거 어쨌든 우주에 대한 관심을 더 올리려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이런 사건으로 후폭풍이 엄청났겠는데요. 네, 사람들이 챌린저호의 폭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우주 개발 자체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챌린저호 폭발 이후 나사의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모두 연기됐고 2년 8개월 동안 우주 왕복선의 운행이 전면 중지됐었습니다. 인명사고가 너무 뭐 컸으니까. 운행하는들 저거 뭐 무서워서 타겠냐? 반대하겠죠, 이제 뭐 시민들이. 이렇게 우주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경쟁은 1990년대가 되면서 휴지기를 맞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은 해체되면서 휘청였고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되려 우주 탐사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아예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인류의 우주 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나사는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은 뉴스페이스의 시대를 여는 예고장과도 같았죠. 나사는 이제부터 민간 기업에게 로켓 및 우주선 개발을 위탁해서 물자와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보낸다는 우주협력협약을 발표합니다. 이 우주협력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인 나사가 주도해온 우주 탐사 및 개발을 이제 민간 기업과 협력하거나 또는 아예 위탁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대표적 민간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스페이스X. 네,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 5월에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나사가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한 이래로 우주 탐사 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본사가 바로 우리가 여행으로 온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지. 사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지금 전기차 회사 CEO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테슬라. 이런 우주 사업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주에 있어서는 거의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그 나사랑 정부랑 민간 기업 상부상조 그렇게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나사가 약간 뭐 여러 가지 실패 원인으로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협업하게 된 거예요? 나사는 우주인과 화물을 우주 정거장까지 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로켓과 우주선을 만들 기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2008년 펠컨 1이라고 하는 로켓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나사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서 스페이스X는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원받는구나. 사실 이 스페이스X 이전에는 이 우주 개발이라는 산업이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우주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였는데 그게 서서히 바뀌는 게 2000년대, 2010년대였고요. 그 중심에 바로 스페이스X 있었던 거죠. 스페이스X는 이후 펠컨 9 로켓을 개발해서 2012년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화물 수송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펠컨 9으로 2015년 12월 1단 로켓의 지상 회수, 16년 4월에는 1단 로켓의 해상 회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로켓 재사용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민간 기업이 해내지? Stage 1 is under its flip. Turns up. Stage 1 boost back is starting. 어떻게 그냥 우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말도 안 돼. 무슨 비행기 착륙하는 것처럼. 장난감 같은데. 그게 가능해? 대단하다. 와, 파티네. 와 근데 이거 다 같이 진짜 이렇게 열광하면서 보네요. 영화 같은데요? 영화 아니에요? 뭐 감동적이야. 나 이 영상 본 것 같아요. SpaceX Dragon mission of 2016. 밑에 보이는 게 해상 바지선입니다. 무인으로 움직이는. 바지선에 착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축구장 크기예요. 와. 대박이다. 아니 누가 보면 발사한 거 거꾸로 돌리는 건 줄 알겠어. 맞아요. 그지 약간 거꾸로 돌린 것 같아.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직원이 정말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이죠. 마치 스포츠 경기 보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켓을 회수하면서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로켓 재사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씨, 저렇게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펠컨 9 있죠? 그 펠컨 9 스페이스X 그 로켓인데 그 발사하면 거기 드는 비용이 약 600억 정도 수준인데 근데 지금은 퇴역한 나사의 우주 왕복선 있었죠? 그 왕복선 발사하면 회당 약 1조 5천억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했을 때는 20분의 1 정도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발사할 때마다 버려졌었는데 로켓이 회당 뭐 몇 조 날아가니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선제들이 진짜 세상에 많아요. 와. 이렇게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더불어 주목받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 우주여행입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갈랙틱 등 현재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우주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죠. 맞아. 저도 그 기사 보고 진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신청했어요?
돈이 없어요. 이들 기업은 준궤도 여행이나 궤도 여행 혹은 달 여행까지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주요 우주 여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궤도 우주 여행은 고도 80에서 100km의 우주 경계까지 올라가서 무중력을 체험한 뒤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공개된 준궤도 우주여행 요금을 참고하자면 버진 걸랙틱의 경우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많이 드네. 블루 오리진의 경우 약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궤도 우주여행 코스입니다. 궤도 우주여행은 지구 궤도를 여행하는 것인데요. 고도 200k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겠습니다. 지구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 궤도 여행을 해야 돼.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이 우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무게는 440톤에 달하고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 폭이 109m에 길이는 73m에 달했죠. 이는 축구 경기장과 비슷한 크기로 현재까지 궤도에 올려진 가장 크고 무거운 물체입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약 200조 원이 투입됐고요. 유지 비용도 1년에 약 1, 2조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살만하네.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실험과 관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필요한 물자는 우주왕복선, 소유주, 펠컨 9 등을 통해서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여행 700억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 일정이. 그렇죠.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뭐 우주정거장에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대요. 그렇죠. 우주정거장 안에서 생활하는데 따른 비용들을 같이 내야 되니까 그 정도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난 정거장 가보고 싶다. 교수님, 그럼 이제 민간 우주 개발의 시대가 열린 건데 나사는 이때까지 해온 그런 우주 개발 일들을 다 민간에게 넘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나사에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그거죠.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1단계로 2025년까지 달 표면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근데 나사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시작하면서 아르테미스란 이름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죠. 또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나사의 첫 달 탐사 프로젝트였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명맥을 잇는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최초로 여성 우주인의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 1단계만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총 3개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새로운 발사체 시험과 발사체에 실려있는 오리온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에 성공했죠.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 오리온 우주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달 궤도에 진입했다 돌아오는 시험을 할 예정이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1단계 마지막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에 우주 비행사가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해서
얼음과 같은 달 자원의 채굴 가능성을 탐사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음 같은 거 그럼 갖고 오다가 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잘하겠죠. 아이스박스라는. 아이스박스 갖고 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인데 참 신선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얼음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얼음을 들고 오고 싶으면 그냥 녹여서 가져와도 되겠죠. 네.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나사 국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단지 발자국과 깃발을 남기려 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 가는 것이다. 달에? 네. 거주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달에 체류하기 위한 달 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달을 향한 레이스는 시작된 거죠. 와. 야, 우주를 벌써부터 차지하려고? 먼저 우주 탐사에서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은 2025년 전후로 창어 6호와 창어 7호를 연이어 달로 보내는 한편 203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 탐사와 달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올해 6월 찬드라얀 3호를 발사해 달 표면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야, 인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달 탐사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의 달 탐사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와, 7번째. 네. 다누리는 올해 달 표면의 형광 이미지 등 여러 관측 자료를 수집하면서 달 탐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다누리호까지 성공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서 위상이 상당한 거네요. 대단한 네, 건데 이거. 낮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용산에서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용산이요? 네, 용산 가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세계 뭐 정확히는요 세운상가였었습니다. 맞아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아니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엄청난 거잖아요. 후발주자인데도.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달 탐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 네, 맞습니다. 자원이지 뭐 자원.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헬륨-3와 히토류입니다. 뭐예요? 히토류. 네. 히토류 자주 나왔어요. 그쵸. 우리. 어디예요? 네? 세계사에. 그래요? 네. 먼저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헬륨-3 1g에는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헬륨-3 1톤의 가치는 100억 달러, 하나 10조 원 이상이죠. 아, 진짜. 그런데 달에는 이런 헬륨-3가 100만 톤 이상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선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구나. 네. 이런 히토류가 달에 상당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2009년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는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있어? 달에서 얻은 물은 식수로 쓰거나 채소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생존에 활용하고 화성 등 더 먼 행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을 비롯한 우주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인해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죠. 아, 그럼요. 먼저 냅둬야지. 태양계 내 어딘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우주 미생물이 지구에 의도치 않게 들어온다면 어떤 병을 퍼뜨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코로나19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에 떠 있는 활용되지 않는 모든 인공 물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사 로켓의 상단부, 오래된 인공위성, 부식이나 충돌로 인한 파편 등이 포함됩니다.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은 초속 7에서 11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막 부딪히겠는데? 지름 1cm에 불과한 우주 쓰레기라도 지구 궤도의 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로 추락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녹화 날인 오늘 예전에 쏘아졌던 미국의 위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고 수명을 다한 미국의 위성이 우리나라 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몰랐어요. 문자가 왔었어요? 이거 진짜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 탐사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회인 동시에 자칫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뉴 스페이스의 시대에서 인류가 우주를 신대륙으로 삼아 역사에 남을 혁신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혁의 시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만에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감염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낳은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세기의 대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시작된지에 대해서 아직 100%, 이 바이러스는 사실 100%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 온 미국 캔사스주입니다. 1918년 2월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캔사스주의 헤스켈에선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심지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열. 그렇죠. 인플루엔자니까 바로 열. 또 기침? 그렇죠. 기침, 열, 심한 두통과 몸살. 근데 문제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지역의사 로링 마이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 여지까지 이런 병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벌어진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고서는 한 의학 전문지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 On March 30th, 1918, the occurrence of 18 cases of influenza of severe type, from which 3 deaths resulted, was reported at Haskell, Kansas.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보고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독감과 많이 다른가요? 증상이 이제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증상 때문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겠네요, 진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독감이랑 굉장히 완전 다르네요. 공포스러웠겠죠.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의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뭐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증상이 기록돼 있는데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청색증이 귀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질 수 있고 이윽고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와. 끔찍해. 굉장히 그 끔찍한 증상들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끔찍한 증상을 낳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전 세계를 초토화했는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 인구 대비수, 사망자 수 퍼센트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까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킨 걸까요? 바로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 맞아. 이 참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좁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전파가 됐겠죠. 굉장히 못 먹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질병을 유발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됐습니다. 전쟁이 그런 조건이었고요. 또 있어요. 또 당시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파병 오죠. 그 파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다시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퍼뜨리고 하필이면 전쟁과 감염병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서부전선 진입 한 달 만에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감기라고 불렀대요. 서바나? 서바나 감기. 그게 뭐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조선에서 감염된 사람 수가 740만 명 정도 됐대요. 인구가 적을 텐데. 지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도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하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구호 선생님도 백범일지에 보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서바나 감기.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 후반이 되자 이 바이러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연변이 그렇죠. 생겨서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
확장이 되면서 여기 없었던 카리브해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숨진 사람이 대략 1,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무서운 존재네요. 그렇죠. 그 당시 전사자 수와 비교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팬데믹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도중에 걸려서 진짜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그 구스타프 그림트.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화가뿐만 아니라 뭉크라는 그 유명한 화가도 절규. 스페인 독감을 걸렸는데 또 화가요? 네, 또 화가요. 진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걸리네. 화가들이 왜 이렇게 독감에 걸리지? 뭉크의 스페인 독감의 자화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자기의 자화상이 걸리기 전 자화상도 있고 후도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몰골이 심하게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림이 유명합니다. 와. 특히 죽은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고 특히 20에서 45세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60%였어요. 와.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사이토카인 스톰. 그 코로나 때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폐에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숙주 세포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면역력이 너무 세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시 통제법에 의해서 불리한 전황을 보도하거나 이런 것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독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아무도 보도를 못하고 보도 통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중립국이니까 언론 통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발생 현황을 최초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캔사스에서 발병한 이 병이 전 세계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처음 보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스페니시 플루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캔자스 독감으로 이름 바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항의 안 하나요 지금? 근데 뭐 이미 너무나 100년 이상 지속이 됐고 한 번에 그러면 바꾸기는. 그 최초 보도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1918년도 5월 22일에 스페인의 일간지 ABC 신문을 보면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 중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Cosa rara en verdad resulta dar con un pariente, testamentario o amigo que no esté enfermo de la gripe o que convalezca de ella. Esta dolencia se nos ha encajado en Madrid.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독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5월 28일에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고 기사 제목에는 마드리드에 8만 명 감염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스페인은 엄청난 질병이 발생한 나라가 됐고 그 병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입니다. 코가 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거즈 여러 겹을 겹쳐 만든 마스크였는데 미국 오레건주에서는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 마스크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는데요. So wear a mask. We appeal to your civic patriotism to cooperate with us in our effort to stamp out the Spanish influenza. 이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마스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은데 미국 경찰들이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됐고요. 메이저리그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심판도 포수도 타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어느 가족의 단체 사진인데요. 고양이도 마스크 썼어요. 귀여워. 이렇게 고양이마저도 마스크를 쓴 신세가 된 이런 사진이 화제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고 딱 100년 만에 똑같은 전쟁이 다시 같은 일이 그렇죠. 일어났네요. 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한 104년 전에 마스크 쓰는 일이 일상화됐었고 사회 곳곳에서도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Speed Spread Death, 침 뱉지 말라는 거죠. 침 안에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침 뱉는 거를 이미 100년 전에도 이렇게 캠페인할 정도로. 아, 죽음이 퍼진다. 사실 10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도 매우 강조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환기시켜라. 똑같네. 소독해라. 뭐 똑같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를 쉽게 떨쳐버리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죽어나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들도 벌어졌어요.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을 묻을 관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며칠씩 집에 시체가 방치되기도 했고, 그리고 장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탓에 어떤 장의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가격을 6배나 올려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켄터키주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스페인 독감에 걸린 부모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해서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와. 그런 비극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독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스페인 독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갖가지 방법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에 효과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일단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치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때 미국에서 이것의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술 마실 때 정답! 네. 데킬라 먹을 때 소금? 약간 주객이 전도됐어요. 술 마실 때 먹는 게 뭐지? 정답! 위스키? 정답입니다. 위스키가 효과가 있다 그랬다고? 네. 바로 위스키가 스페인 독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헛소문이 돌면서 위스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헛소문을 이용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등장하게 됐는데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실까요? 1918년 뉴욕의 시라큐스 지역의 주류상들이 일면에 낸 광고입니다. 일면에. 스페인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의사들이 위스키를 직접 권하기도 했답니다. 의사들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 치료하는데 술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나 캐나다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술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폴란드에서도 브랜디의 약효가 뛰어나서 스페인 독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스페인 독감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확산 시기가 이제 극렬하게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멸한 이유는 100% 정답은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소멸의 단계로 갔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걸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라고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물에게서 전파된 건지는 밝혀졌나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이게 도대체 당시에 심지어는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고 거의 87년이 흐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에. 뭐지? 사실 그 실마리는 영영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병리학 연구소의 그 제프리 토벤버그라고 하는 박사하고 병리학자인 요한 훌틴이 알래스카에서 정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또 내겠습니다. 1997년 연구자들은 알래스카에서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에 있었던 그 동물의 사체 같은 거에서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냈어요. 정답에서 0.3% 모질라요. 네. 아니 잠깐만, 네. 0.3% 이건 네. 정답해줘야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 어떤 사체? 사체? 베르사체? 베르사체. Yes, please.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조류? 조류가 아니었어요. 강아지를 키우지, 알래스카. 저 여기서 동물이 함정이에요. 아! 동물의 범주는 굉장히 정답! 예. 알래스카에서 죽은 사람 시체를 정답입니다. 와. 그 당시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래스카의 얼음 땅을 깊게 파서 찾아다니다가 죽은 감염자의 시체에서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보존됐던 시체의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바이러스라는 거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는 거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온도가 적정 온도, 즉 굉장히 저온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남아있던 바이러스는 수백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됩니다. 자연 냉동고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무려 8년간 연구를 계속해서 2005년도 마침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야?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정체는 바로 조류 독감과 인체 독감이 섞인 A형 바이러스였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거였습니다. 오.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이렇게 규명이 됐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장식한 이런 감염병 역사는 일단락됐다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20년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스페인 독감이 2009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에서 최대 57만 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종플루?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 신종플루 그래 있었지. 오는 10월에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걸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발병 건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들끼리 이건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라는 정도로 전파력은 셌는데 치사율은 0.05%,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가 지금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족보로만 치면 H1N1이라고 하는 1번이 붙어 있는 같은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같은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는 먼 친척의 개념이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요. 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우리 패널들께서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우와.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얘네가 막 복제를 하다 보면 에러가 나오죠, 실수가. 근데 DNA 바이러스는 실수가 나오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그 교정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 표면에 이 H라는 게 헤마글루티닌. 이게 우리 사람 몸으로 들어오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열쇠를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몸 안에서 막 섞여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의 돌연변이는 끝도 없이 연구지. 끝도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맞죠. 이러니까 매년 맞는 거예요. 매년.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돼.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 유니버설. 아예 한 번 맞아서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을 만들자. 유니버설 백신이라는 게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를 전파한 거는 이번에도 조류였나요? 이게 항상 조류면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2009년도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는 이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하는데 돼지가 조류에도 민감하고 사람의 거에도 민감해요.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조류에서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간에 그렇죠. 전염되지 않은 예, 사람 간의 전파도 잘 안 일어나요. 왜? 아까 헤마글루틴이 뭐다? 열쇠. 그러니까 열쇠가 안 맞아요. 조류하고 사람은 열쇠 구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조류는 조류끼리, 사람은 사람들끼리인데 이게 희한하게 돼지가 여기에도 잘 받아들여, 사람 것도 잘 받아들여, 돼지 몸에서 막 서로 섞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돼지에서 그렇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뿅 하고 나오겠죠. 이 바이러스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2009년도 신종플루가 나온 거예요. 조류, 돼지, 사람이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바이러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 나고 10%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이것도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저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조우 저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의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거 낙타,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부터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 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0일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싸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싸 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 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싸열이 1등으로. 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싸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 라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싸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싸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싸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바이러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